이번 소개할 특종의 배경은 미국 시카고의 월드페어 호텔이라는 곳인데요. 유령 호텔 식상합니다. 저런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 보니까 지금 시카고에는 없는가 보죠. 뭐 식상하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일반적인 호텔이 아닙니다. 이 호텔의 정체를 알게 되면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하실 텐데요. 영화보다 더 공포스럽고 끔찍한 월드페어 호텔의 실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헨리 하워드 홈즈가 1889년 27세의 나이로 직접 설계한 월드페어 호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요. 당시 시카고에서는 3년 동안 수백 건의 실종 사건이 발생.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중 경찰은 이 실종자들 중 대부분이 월드페어 호텔의 투숙객이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호텔만 갔다 하면은 사라진다는 거네요. 저기만 그게- 들어가면. 그게 말이 돼요? 자, 이에 경찰들이 호텔을 급습. 그런데 그곳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호텔 객실처럼 보였지만 공간 변형이 되는 벽체 뒤로 완벽한 방음 시설을 갖춘 창문이 없는 방이 또 있었고요. 복도는 막다른 길로 향하는 미로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또한 가스 주입용 밀폐 공간에 해부실, 거기에 소각장까지 발견. 그곳은 사실 낮에는 평범한 호텔, 밤이면 빛빛으로 물드는 홈스만의 살인 공장이었던 겁니다. 와, 자기만의 무슨 덫을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 그냥. 미로서로 그 안을 다 꾸며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이 무서운 게 내가 저 집 구조를 모르잖아. 모르지. 사실 그는 미국 최초의 연쇄 살인범으로 알려진 인물. 와, 홈스는 호텔 투숙객들을 밀실로 끌고 와 온갖 보험 서류에 서명하게 한 뒤 가스실에서 살해. 이후 시신은 해부용으로 의과대학에 팔며 이중으로 돈을 벌었는데요. 당시 이 괜찮은 시신 표본을 얻기 어려웠던 의과대학은 단순히 무연고자 시신이라고 생각,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와, 이게 진짜 현실이야. 진짜 시나리오 같다. 이게 이건. 현실이었다고. 이게 현실이었다는 게 정말 끔찍한 거야. 그리고 저희 옛날에 우리 공포 영화에서나 보는 내부가 변경된 구조의 건축물이 실제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렇죠. 결국 홈스는 1896년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가 자백한 살인 사건만 27건. 하지만 사람들은 수백 건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는데요.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에 의해 지어진 살인 공장 월드페어 호텔. 영화보다 잔혹하고 공포스러운 현실 이야기였습니다. 2015년 9월 한낮의 파리. 관광객으로 보이는 한 노인이 길을 가던 두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 저기 길 좀 물읍시다. 노인의 물음에 친절하게 대답해준 여성들. 그리고 얼마 뒤 지갑 갖고 있지? 당장 내놔. 뭐야? 할머니가 강도였어요? 같은 할머니가? 길 물어보더니 강도예요?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요. 피해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지갑이요? 여기 있어요. 현금이 얼마 없잖아. 계좌 비밀번호 뭐야? 비밀번호 1, 2, 3, 4. 여성들은 이 노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노인의 요구대로 순순히 금품을 주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뭐야? 할머니가 혹시 뭐 주술 같은 거 걸었어요? 노인은 지도를 가리키며 길을 묻는 척하면서 여성들이 지도를 보려고 집중하는 그때 여성들의 얼굴에 마약 가루를 물어버린 겁니다. 와, 여기다가 가루를 놨다가? 악랄하다 악랄해. 이거 영화로 만들면 대박이다. 여성들이 흡입한 건 스코폴라민이라 불리는 마약, 일명 악마의 숨결. 이 스코폴라민은 소량만 흡입해도 강력한 환각작용을 유발, 와, 무능력, 무의식, 무저항 상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피해 여성들은 마치 좀비처럼 본인의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요. 노예라도 된 듯 노인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따랐던 겁니다. 자, 그리고 설사 약 기운이 떨어진다고 해도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아무런 기억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완전 범죄야. 특화돼 있는 무섭다. 마약이네. 근데 대낮에 파리 번화가에서 일어난 일이래잖아요.
어디 음침한 데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디 무서워서 어디 가겠어요? 자, 노인을 포함한 3명의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최소 20차례 강도짓을 감행. 자, 또 다른 피해자 중 한 명은 무려 11만 2,500달러, 한화 약 1억 5천만 원을 갈취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마약 이스코필라민의 원산지인 콜롬비아에서는 성폭행, 강제 장기 적출 등 매년 최대 5만 건의 스코필라민 관련 범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사람을 좀비, 노예로 만드는 무서운 마약, 악마의 숨결. 공포 그 자체인 이 마약은 영화 속에서나 일어나는 허구가 아닌 무섭고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1984년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 17세 소녀 리사 맥베이는 홀로 귀가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어. 조용히 따라와. 맥베이를 납치한 남자. 그리고 납치범은 맥베이를 성폭행하고 고문. 맥베이가 처한 현실은 지옥보다 더욱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맥베이. 아저씨, 우리 아버지가 많이 아프신데 간호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아저씨, 원래 좋은 사람이죠? 저 풀어주시면 제가 여자친구가 돼드릴게요. 사실 맥베이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할머니와 살고 있었지만요. 납치범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간곡하게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맥베이를 다시 풀어준 납치범. 정말 다행히도 맥베이는 납치 26시간 만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불행 중 좀 다행이네요, 진짜. 마음이 바뀌었나 봐요, 그죠? 일단 설득하는 그게 성공을 한 거네요. 뭐 양심은 남아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과연 그럴까요? 풀려난 맥베이는 경찰에 신고. 그리고 12일 뒤 맥베이를 풀어줬던 그 납치범 바비 조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납치범의 정체가 밝혀지자 미 전역의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요, 왜? 뭐 유명인이에요? 납치범 바비 조롱의 실체. 최악의 살인마. 플로리다 연쇄 살인범 체포. 바로 8개월간 무려 10명을 살해하고 최소 10명을 성폭행한 악마. 연쇄 살인범이었던 겁니다. 정말 호랑이한테 물렸다 살아난 거예요. 진짜. 끔찍해. 우와. 완전 소름이다. 심지어 납치했던 맥베이를 풀어주고 난 뒤 체포되기 전까지 바비 조롱이 살해한 여성들의 시신 2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그 맥베이도 죽기 직전이었네요. 죽기 직전에 기지를 발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맥베이 씨가 이걸 알고 얼마나 진짜 가슴을 쓸어내렸을까요, 진짜. 이후에 잔혹한 연쇄 살인범 바비 조롱은 사형됐습니다. 부디 맥베이가 영화보다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나 상처를 회복했길 바랍니다. 아이고, 진짜 저 악몽을 좀 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행이지만 저 여자분은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예요. 엄청 생겼지. 네. 그렇지. 길에서 사람 만날 때보다 얼마나 너무 무섭죠. 네. 미국 미주리주에 위치한 저택을 찾은 사람들. 마치 시간이 과거에 멈춘 듯 기묘한 분위기에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보는데요. 잠시 뒤 화장실을 갔던 일행이 사색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화장실에서 어떤 아저씨가 쳐다보고 있었다고요? 무슨 소리야? 여기 우리밖에 없잖아. 겁을 먹은 일행들이 집을 나서려는 순간 누나들 나랑 놀자. 소름 끼치는 목소리의 주인은 맙소사 수많은 사람이 목격했던 소문 속 다락방의 원숭이 소년 유령. 근데 뭐 화장실에서 누가 봤다면서요. 유령이 또 유령 본 거 아닙니까? 우리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사람도 유령인 거 아니에요? 이들이 찾은 집은 일명 램프 맨션. 이곳의 또 다른 이름은 미 유명 언론 CNB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으스스한 건물 10곳 중 한 곳이기도 한데요. 1862년 독일 이민자 출신 윌리엄 램프는 아버지의 양조장을 물려받았는데요. 램프가의 라거 맥주는 당시 미국 맥주 시장을 평정. 1876년 윌리엄은 사업을 확장하고 지하에 양조장 터널을 연결한 대저택 램프 맨션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찬란한 영광은 잠시 맥주 명가였던 램프 가문에 비극이 드리웠습니다.
1901년 가업을 물려받을 아들 프레데릭이 심장병으로 28세에 사망.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에 크게 상심한 윌리엄은 두문불출하더니 1904년 급기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아이고. 이후 장남 빌 리가 사업을 물려받았지만 온갖 추문과 이혼에 이어 1919년엔 금주령 때문에 번창했던 사업도 쇠퇴하기 시작. 결국 1922년 문을 닫게 됐고요. 아이고. 그해 아버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램프 맨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49년엔 윌리엄의 셋째 아들 찰스가 내가 죽은 채로 발견되면 나 외에는 누구도 탓하지 마시오 라는 유서를 남긴 채 램프 맨션에서 또다시 자살. 램프 맨션에서만 램프 일가 4명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저 일가가 이렇게 다 하나같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는데 뭔가 좀 터가 안 좋다는지 저주에 쓰인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해지는 소문에 의하면 윌리엄의 장남 빌리한테 장애를 가진 숨겨진 사생아가 존재. 에? 평생 죽을 때까지 다락방에 가뒀었는데 이 사생아의 별명이 바로 원숭이 소년이라고 합니다. 어. 아유, 그러면 또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안타까운 사연이네. 그러면 앞에 사람들이 겪은 일은 저 일가의 유령이 저 집에 나타난 거예요? 지금도 램프 맨션에선 과거 사무실터였던 여자 화장실에서 빌릴 램프의 유령이 목격되거나 분명 잠겼던 문이 저절로 여닫히는 폴터가이스트 현상, 주차장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리는 등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혹시 램프 일가의 유령들이 아직도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2021년 10월 미국 뉴멕시코주 보난자 크리크 렌치 목장. 서부 영화 러스트의 주인공을 맡은 배우 알렉 볼드윈이 소품용 총을 들고 리허설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총소리가 난 직후 쓰러진 사람들. 정말 충격적이게도 소품용 권총에서 공포탄이 아니라 진짜 실탄이 발사. 헐. 이로 인해 현장에 있던 촬영 감독 할리나 허친스가 사망. 엄마. 그리고 그녀의 몸을 관통한 실탄이 감독 조엘 소자의 쇄골을 명중. 그 또한 중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소품용 총에 누가 실탄을 장전해놔요? 진짜 총이었던 거예요. 애초에 그게 반입이 되나? 저는 그게 의문스러워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묘한 사실 한 가지. 영화 러스트의 줄거리는 어린 소년이 실수로 지역 주민을 살해한 뒤 할아버지와 함께 도주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러스트 촬영장에서의 총기 사고 또한 실수로 의도치 않게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영화 러스트의 내용과 묘하게 닮아있죠. 이는 정말 단순히 우연이었을까요? 영화 러스트 촬영장 총기 사고는 여러 논란을 낳으며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게 정말 우연한 사고였다면 영화 내용이랑 너무 맞아떨어지니까 너무 소름인 거죠. 그럼 그래서 지금 이거는 과연 누가 그 진짜 총알을 갖다 놨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소송을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겠죠. 사실은. 자, 일단 말이죠. 해당 사고 이후에 영화 제작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둠의 기운이 영화 촬영장을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총기 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2021년 11월 영화 러스트의 제작진인 제이슨 밀러가 러스트 관련 작업 도중 독거미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진짜? 밀러는 거미 독으로 인해 팔 조직 일부가 괴사한 것도 모자라 헐. 폐혈증까지 심각. 급기야 팔 절단 위기까지 처했습니다. 아니 또 제작진이 이렇게 한 달여 만에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가 또 생긴 거잖아요. 여러 추측을 해도 악령이 제일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그렇잖아요. 너무 악독해. 앙심? 너무 악독해. 앙심으로 독거미를 풀어놓는다고 거기다가? 아니, 말이 안 이건 되죠. 독거미를 풀었다고 그 독거미가 가서 사람 물지 안 물지 뭘 모르는 거 물지 아니에요, 어떻게 사실. 합니까? 뭐 조종합니까? 그러니까 악령이지. 악령이 거미를 조종했을 수는 있겠다. 수차례 수술을 받은 밀러는 천만다행히도 팔 절단 위기는 모면했지만 여전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한 영화 그리고 연속된 비극.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그 사고들은 단순한 우연 그뿐이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어떤 불길한 저주가 실현된 것일까요? 일본 나라현. 오복 명절을 맞아 친척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초등학생 마루코.
갑자기 폭포에 가야 한다는 숙모에게 떼를 쓰는 마르코. 할머니까지 정색하며 그 꿈 알렸지만 숙모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는데요. 기어이 폭포로 향한 마르코와 친척들. 즐겁지 않은 폭포 나들이엔 끔찍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쁜 폭포도 밤에 뭐하러 가지? 다음 날 가지? 밝을 때 보면 더 좋잖아요. 그럼. 사실 일주일 전 마르코와 가족들은 그 폭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코는 폭포를 보자마자 말로 표현 못할 찝찝함과 꺼림칙한 기분에 휩싸였고요. 한시라도 빨리 폭포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차 안 마르코의 할머니가 조용히 귓속말로 속삭였는데요. 앞으로 저 폭포엔 훨씬 더 맑어라. 느낌이 좋지 않구나. 할머니가 좀 뭔가 안 좋은 낌새를 채신 건지.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말렸던 거군요. 그거 가지 말라고. 기운이 안 좋으니까. 왜 간 거야 또? 그러게. 그런데 폭포에 도착한 뒤 숙모는 무언가에 홀린 듯 마르코의 손을 잡아 끌고 폭포로 향해 걸어가기 시작. 숙모 뭐야? 겁에 질린 마르코가 소리치자 놀란 마르코의 어머니가 겨우 숙모에게서 딸을 떼어놓았는데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한 숙모는 뭐야? 마르코를 째려본 뒤 홀로 폭포로 빨리듯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휴. 에?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수면이 요동치기 시작했는데요. 순식간에 폭포에 몸이 잠기려던 찰나 숙모는 바위에 부딪혀 넘어지며 다행히 정신을 차렸는데요. 이상한 것은 그 바위엔 불경이 쓰여 있었습니다. 엥? 숙모가 넘어진 장소는 과거 한 불귀의 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곳이라는 것. 그 영화 람종 속에 그 귀신에 빙의된 것처럼 숙모도 물귀신이나 뭐 어떤 귀신에 홀린 게 아닌가. 아 근데 순간 뭐 그래도 바위에 부딪히면서 이제 살아난 거잖아요. 거기 불경이 있었다고 하니까 혹시 그게 좀 위력이 있었던 거 아닐까? 불경의 힘이다. 한 일본인이 초등학생 때 폭포에서 겪었다는 끔찍한 경험. 정말 숙모는 귀신에 홀렸던 걸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 일본 아오모리 현에서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세 사람. 저기 있다! 저 낡은 문이랑 해골 모양의 돌! 스기사와 마을이 분명해! 일본 아오모리현 어딘가에 존재했다가 자취를 감춘다는 전설 속 스기사와 마을을 찾고 있었던 건데요. 스기사와 마을은 지도에서조차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2000년에 한 일본 방송에 소개된 이후 세 사람은 호기심에 직접 스기사와 마을을 찾아 나섰던 겁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저기 갔다가 못 돌아오면 어떡하지? 하지만 마을을 찾아냈다는 기쁨도 잠시 막상 도착하니 아야는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혔는데요.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폐가에 들어가자 소스라치게 놀란 세 사람. 이들이 마주한 것은 벽을 온통 채운 빗자국들. 그리고 아야는 수많은 시선이 지켜보는 듯한 기운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요. 심상치 않음을 느낀 세 사람은 마을을 빠져나가기 위해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무리 뛰어도 마을을 빠져나갈 수 없었다는 건데요. 와. 아야는 우여곡절 끝에 차를 발견해 서둘러 차에 시동을 걸었지만 아무리 걸어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 바로 그 순간 창밖에 여기저기 널려있는 피투성이의 손들. 소름 끼치는 손들은 아야가 타고 있던 차를 흔들어댔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세 사람은 다신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존재하지도 않는다면서 이 스기사와 마을은 왜 이렇게 무서운 전설이 있는 거며 그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된 거며 너무 궁금합니다. 일본에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과거 아오모리현에 코스기라는 마을이 존재했었는데요. 이 마을의 또 다른 이름이 스기사와 마을. 자, 그런데 1938년 이 스기사와 마을에서 한 청년이 귀신에 홀린 듯 도끼를 휘둘러 주민들을 모조리 살해해요. 이후 청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폐하가 된 스기사와는 지도에서도 영영 사라졌고 악령이 깃들어 시간의 왜곡 속에서 존재했다가 사라졌다는 괴담이 전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실화인지 괴담인지도 모르는 약간 그 증명되지 않은 전설 같은 뭐 이런 거네요. 부전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예. 일본인들이 믿어 의심치 않는 스기사와 마을. 이곳은 정말 사라져버린 전설의 마을인 걸까요? 2011년 11월 미국 인디애나주 게리. 새 집으로 이사 온 에먼스 가족은 잔뜩 들떠 있었는데요.
엄마, 이 방은 제가 쓸게요. 엄마, 이번 집은 마당이 있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에먼스는 새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도 TV를 켠 적이 없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주변에 개 키우는 사람도 없던데 대체 어디서 들리는 소리지? 이뿐이 아닙니다. 갑자기 문이 저절로 닫히는가 하면 소리 없이 열리기도 하고요. 누군가 쉼 없이 노크를 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탁자 위에 있던 물건이 마치 누가 던지기라도 한 것 마냥 날아가기까지. 오. 폴터가이스트. 일명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나는 집. 그 집엔 에먼스의 가족 외에 또 다른 누군가들이 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영화 디 아더스 그 내용이네요. 난 기생충이야. 아, 그건 사람이 하는 거고. 여긴 사람, 저긴 유령. 여긴 유령이고. 전 사람이라 봐요. 정말 유령의 소행일까요? 그 집에 이사 온 뒤부터 에먼스의 가족들은 갑작스레 신장 감염 등 온갖 질병을 앓을 뿐만 아니라요. 악마들이 내 귀에 대고 노래를 속삭였어요. 우리는 크고 검은 괴물도 봤어요. 그것들은 분명히 악마였어요. 내 아이들을 조종했다고요. 이 집은 악마가 들끓는 집이에요. 에먼스의 가족은 이상한 일이 특히 많이 벌어진 곳, 집 지하실을 악마의 기지, 지옥으로 가는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와, 우리 집이 그렇다면 진짜 끔찍한 거잖아요. 악마? 아, 봤대잖아, 검은 걸. 에먼스 가족의 집에 출동한 경찰도 처음엔 가족들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누군가의 그림자와 의문의 목소리, 그리고 집에 묻어난 기름 같은 것을 만졌더니 뭐야? 손가락이 마치 화상 후 물집처럼 하얗게 변해버리는 등 어디가? 오싹하고 소름 돋는 현상들을 마주했고요. 아, 새끼손가락? 당시 촬영한 주택 사진에는 유령의 모습이 찍혀있기까지 했습니다. 아우, 저거 이상하다. 아우, 씨. 마네킹 아니야? 저주 인형 아니야, 저거? 아우, 저기, 너무 선명하게 찍혔는데? 왜 저렇게 시켰지? 결국 에먼스 가족의 집에서 퇴마 의식이 3차례나 진행됐지만 아무 소용 없었고요. 결국 에먼스와 가족은 불과 반년 만에 도망치듯 이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악마의 집, 지옥으로 가는 문, 이렇게 불리던 그 집은 얼마 뒤 미국 기현상 리얼리티 쇼의 진행자 잭 바겐스가 구매. 헐. 그 집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촬영을 위해 2016년 비로소 그 주택을 철거했는데요. 그렇게 2018년 개봉된 다큐멘터리 영화에 이어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인 넷플릭스 측에서도 에먼스 가족이 살았던 악마의 집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 예정, 2022년 현재 촬영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진짜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얘기. 해당 주택은 철거됐지만요. 그렇다면 그 주택에 살았던 악마의 영혼들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일본 어느 가정집. 여느 때처럼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한 토모. 토모! 물고기들 밥 안 줬어? 집에서 키우던 열대어들이 하루 사이에 모두 죽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나무가 말라 죽었잖아. 저게 지네. 토모, 이거 네가 그랬지? 그런데 기묘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뒤 토모의 온몸에 심한 발진이 생겼고요. 고양이가 그를 피하기 시작. 더욱 기이한 것은 아빠, 요즘 새벽부터 어딜 다녀와? 손톱에 흙 좀 봐. 내가 그랬다고? 난 그런 적 없는데. 토모의 아버지가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잠옷바람으로 어딘가 나가서는 온통 흙투성이가 돼서 귀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함께 사는 어린 조카가 배를 쥐어뜯다가 피투성이가 되는 일까지 발생. 뭐야?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은 그 무렵 토모는 매일같이 똑같은 꿈을 꿨는데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7명의 사람이 토모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내젓는 기묘한 꿈이었습니다. 아우, 기분 나빠. 아니, 아까 아르바이트 시작하고 발진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 아르바이트 다니는 데가 뭐 문제가 있는 데인가? 하도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기자 토모는 친구의 도움으로 점을 보게 됐는데요. 그런데
당장 그 일 때려쳐. 그 저주는 주변 사람들한테 돌아온다고. 사실 토모가 하는 아르바이트는 저주 대행 아르바이트. 에이그 저거 있다고 그랬잖아. 우리 소개했잖아. 특히 부두교 계열의 저주로 의뢰인에게 저주 대상자의 신체 일부를 받은 뒤 부두 인형에 집어넣고 주문을 외우며 바늘로 찌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속인에 따르면 저주가 나쁜 기운을 몰고 왔으며 특히 부두 계열 저주는 본인보다 주변인들에게 악영향을 준 거라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꿈속에서 본 7명은 토모의 조상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고개 가로저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을 왜 하냐. 그거 아니다. 좀 안타까워서 그죠? 이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자 토모 주변에 일어났던 기묘한 일들은 모두 사라졌는데요. 그런데 토모 가족이 오복명절에 성묘를 갔더니 무덤 속에 묻혀있던 조상의 관이 흉측하게 파헤쳐 있었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영국 유명 동영상 플랫폼 인플루언서 로사 치카스는요. 호기심에 코골이나 잠꼬대 등 수면 중에 나는 소리를 녹음해주는 앱을 사용해봤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로사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뭐예요? 잠꼬대가 아니라 뭐 이상한 소리 녹음됐구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것만 녹음이 돼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상한 뭐 말소리를 귀신 소리, 요령 뭐 이런 게 그런 거.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오호. 아니면 자면서 귀신이랑 대화했나? 네. 아닙니다. 앱에 녹음된 끔찍한 소리입니다. 나는 네가 너무 싫어.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뭐야? 로사를 저주하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정체불명의 그 저주는 녹음을 한 4일 내내 매일같이 녹음됐습니다. 우와, 어우 소름 끼쳐. 밤마다 잠든 자신에게 저주를 퍼붓는 이가 누군지 로사는 그 목소리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침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카메라에 포착된 소름 끼치는 진실. 누가 나오긴 나왔어야 돼. 이게 나와도 무섭고 안 나와도 무서운데? 이거 진짜 무섭죠? 누구야? 뭐야? 아니 누가 있었던 거잖아. 카메라에 포착된 정체는 유령이 아니라 로사 남자친구의 엄마였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로사를 평소 친절히 잘 챙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확인한 로사는 처음엔 남자친구의 엄마가 물건을 찾기 위해 방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엄마는 물건을 찾지 않고 오로지 로사의 앞에 서서 중얼중얼 매일 밤 녹음됐던 그 저주의 말들을 퍼붓던 겁니다. 아니 왜? 아이고. 진짜 중요한 거는 다음 날 저 사람은 또 친절히 맞이해줬다는 거예요. 잘 잤어? 아이고야. 밥 먹을래? 그리고 밤에는 제발 죽어라, 제발 죽어라, 제발 죽어라, 제발. 계속 주소를 외웠던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해 불가다. 이해 불가지. 이해 불가다. 저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성적으로 행동했을 사람은 아니에요. 저주의 목소리, 그 정체를 알게 된 로사는 해당 영상을 온라인에 올려서 사람들에게 고민 상담을 했습니다. 영상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그 집에서 나오지 않으면 죽어버리라는 저주를 현실로 만들지도 몰라. 위험해, 당장 도망쳐! 라며 로사를 걱정했습니다. 이건 진짜 끔찍하다. 사람이 더 무섭네. 다시 한 번 느끼는데 유령은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해치지. 그래. 너무 무섭다. 자, 이번 특종은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온몸에 강제로 당한 문신으로 뒤덮여 있죠. 온몸이 성한 데가 없는데요? 손도 아까 손가락 하나, 마디 하나하나가 전부 멍든 것 같아. 자, 2018년 6월경 모로코 중부의 한 마을에 퍼진 비명소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길을 가던 17살 소녀 하디자를 덮친 두 남성은 그녀를 납치해 낯선 무리의 남성들에게 돈과 마약을 받고 팔아넘겼는데요. 10여 명의 남성은 그녀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했고요. 그리고 마약을 투여해가며 수차례 성폭행까지.
그렇게 하디자는 낯선 남자들의 성 고문 속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는데요. 자, 한편 하디자의 집에선 영문도 모른 채 사라진 딸을 애타게 찾았고요. 그렇게 피 끓는 고통 속에 2달이 지난 어느 날 하디자는 낯선 길가에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는데요. 다행히도 바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15명 중 12명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아, 그 여자는 원래 매춘부였어요. 자기가 원해서 한 거라고요.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현재 이 12명의 재판은 진행 중이고요. 최종 판결은 아직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판결이 오래 가겠습니까? 저건 뭐 빼박이잖아요. 예, 엄벌에 쳐야죠. 아니, 뭐 매춘부면 저렇게 해도 돼요. 아, 정말. 뭐 할 수 있는 변명이라고는 그밖에 없었던 거죠. 네. 17살 소녀 하디자의 납치극과 성노예 사건에 전 세계인들은 대분노. 이 온라인에서는 자, 우리는 모두 하디자다. 하디자를 위한 정의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났고요. 더불어 모로코 국왕이 향후 하디자의 치료 등 지원을 해야 한다는 서명 운동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요.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이러한 범죄들이 비단 하디자만의 상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동 또 아프리카 지역에선 여전히 여성의 인권 유린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자, 부디 전 세계가 나서서 이제 우리의 소녀들을 지켜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황은 자리에서 물러나라! 물러나라! 지난 8월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교황 퇴위 시위. 종교계는 물론 전 세계를 분노로 물들인 이 사건은 한 문서로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 문서는 바로 카톨릭 아동 성학대 의혹 보고서. 미국 펜실베니아주 검찰 당국에서 구성한 대배심의 조사로 밝혀진 이 보고서는요. 약 300명의 신부가 무려 1000명이 넘는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신부가? 신부가요. 신부들은 신자인 소년들의 알몸을 촬영하고는 겁먹지 마세요. 이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변태적인 행위를 마치 성스러운 행위로 세뇌시켰고요. 또 다른 사제는 9살 소녀에게 성행위를 강요. 9살? 그리고 성행위 이후에는 정화해주겠다며 성수로 입을 닦아주기도 했답니다. 이런 사건들이 900쪽가량의 보고서에 빼곡히 적혀 있다고 합니다. 900쪽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문제가 이제 그렇게 조사를 해놓고 알고도 은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70년 동안 안 밝혀진 거예요? 쉬쉬한 거예요? 그 이유는 조직적으로 범죄가 은폐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면 교구에서는 문제 사제를 잠시 교정시설로 보냈다가 잠잠해지면 복귀시키는 등 일명 범죄 세탁을 반복했고요. 한편 피해자에겐 침묵을 강요하며 그들의 신고를 계속 무시해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미 전 교황 대사인 카를로 마리아 비가노 대주교가 카톨릭 보수 매체들에 보낸 11쪽짜리 편지, 이 폭로로 또 한 번 카톨릭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그 편지 속의 내용은 현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연달아 밝혀진 카톨릭 성추문 사건을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제보. 어머, 그래서 이에 분노한 전 세계인과 종교인들이 교황의 퇴위를 촉구하며 책임을 물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지난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학대와 같은 잔악 행위를 규탄하고 약자를 위협하는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연대와 속죄를 약속합니다. 라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카톨릭 내에서 제기된 성학대 은폐 논란에는 침묵하겠습니다. 라고 답변. 지금까지도 성학대 은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 나는 또 존경을 받아왔던 교황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정말 너무 실망인데요. 10대 소년에서 어느덧 55세의 나이가 된 피해자 제임스 벤시클은 성직자들의 참혹한 범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살인했습니다. 영원 한 구석에 구멍이 뚫린 채 살아가야겠죠. 독일 북서부에 위치한 슐로스 홀트 스티켄브로크. 모 금속 부품 회사에서 근무하던 56살의 클라우스 오. 이 회사에서 무려 38년 동안 근무하며 늘 성실 근면한 모습을 보여준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5월 그의 추악한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날 26살의 직원 B 씨는요. 점심 대용으로 싸온 샌드위치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요.
샌드위치 위에 뿌려진 수상한 가루를 발견. 이상한 낌새를 느낀 B 씨는 곧바로 노동조합에 이 사실을 알렸고요. 조합 측에선 CCTV 확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B 씨의 도시락을 열어서 무언가를 뿌리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어머. 그 남성은 바로 클라우스 O.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클라우스 O의 가방을 수색했는데요. 역시나 그의 가방 속에서 흰색 가루가 담긴 병을 발견합니다. 곧바로 성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뭐 소금이나 설탕했으면 좋겠다. 마약인가? 이 흰색 가루의 정체는 바로 아세트산 납, 나? 중금속이잖아요. 중금속입니다. 독성물질 아니에요? 독성물질이죠. 이 아세트산 납은 심각한 장기 손상을 야기하는 독성물질인데요. 경찰은 뒤이어 클라우스오의 집까지 수색합니다. 그의 집에서 추가로 발견된 건 아세트산 납과 비슷한 성질의 수온, 납, 카드뮴 등 여러 종류의 독성물질. 아니 왜 그런 물질을 집에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 혹시 그리고 그 피해자 B 씨 그 뚜껑에다 발라놨다 그랬는데 네. 원한 관계입니까 혹시? 아, 이 사람 하나였다면 원한 관계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직장 동료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 정말 상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무려 21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일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럼 혹시 묻지마 범죄? 지난 2000년 이후에 이 회사에서 숨진 근로자가 총 21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요. 대부분 급작스럽게 중금속 독극물이 야기할 수 있는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현재 독일에선 이 사건을 두고 약 10여 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집중 수사 중에 있는데요. 하지만 클라우스 오는 묵비권을 행사,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에 대해선 뻔뻔하게도 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법의 심판대 위에선 샌드위치 킬러, 무고한 생명을 유리는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2015년 11월 대한민국 한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이들이 저지른 행위는 끔찍한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이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합니다. 무슨 사건이죠? 왜 또 법정 최고형이나 나왔을까요? 자, 2015년 4월 25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남성 S씨는 경기도의 한 미용실에서 두피 관리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늦은 저녁 같은 동네에 사는 한 남성이 S씨를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S씨가 따라간 곳엔 3명의 여고생과 한 남성이 있었는데요. 자, 여고생과 남성들의 권유로 함께 술까지 먹게 된 S씨. 그런데 S씨는 그만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마는데 눈을 떠보니 그가 와 있는 곳은 한 숙박업소. 그런데 동행한 두 남성은 찰칵 이렇게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술에 취해 정신이 혼미한 S씨 옆에 여고생이 함께 누운 모습이었는데 와, 뭐야? 협박했구나. 아 저렇게 저 증거사진 남겨가지고 자, 그리고 그때부터 더 추악한 악마의 본색을 드러낸 그들. 너 원조교제 저지른 거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돈 입금해. 그냥 돈이 어딨어. 자, 이때부터 S씨에겐 1분 1초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일당들은 S씨를 가둬놓은 채로 사진을 빌미로 계속 돈을 요구했고요. S씨의 가족들 역시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했는데요. 하지만 S씨는 돈이 없다며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여고생들과 두 남성은 S씨를 향해 무차별적인 학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를 화가 나게 만드는 건 또 그들은 지적장애가 있던 S씨가 자신의 범죄 행각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특히나 머리에 집중적인 폭력을 가했던 겁니다. 인간 말종들이네 정말. 자, 이 잔인한 폭행은 무려 34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우와. 아 그러면 저 어떻게 좀 풀려나게 된 거예요? 자, 불행 중 다행히도 당시 함께 있던 여고생 중에 한 명이 죄책감을 느껴서 경찰에 자수를 하면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 인간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군요. 네, 그렇죠. 이 사건이 알려진 뒤 각종 언론에선 악마가 된 여고생들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 그리고 담당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한 범죄라며 미성년자인 이들에게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는데요. 자, 현재 피해자인 S씨는 심한 폭행으로 뇌 손상 및 실명 위기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디 건강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도 치료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작은 마을 중국 푸저우시 신덴진 지엔티엔촌. 2013년 이곳에 이사온 허난성 출신의 구어 씨. 자신을 소규모 연예기획사 사장으로 밝힌 그는 늘 친절하고 상냥한 모습으로 이웃 주민들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2013년 7월의 어느 날 평소 여러 반려동물을 키우던 구어 씨는 알고 지냈던 이웃 여성 차오 씨에게 혹시 그 카멜레온 좋아하면 구경하실래요? 라며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친절하던 이웃은 순식간에 악마로 돌변합니다. 함께 지하 창고를 내려간 고 씨와 이웃 여성 차오 씨. 그런데 고 씨는 갑자기 차오 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고요. 달아날 수 없도록 한쪽 발목엔 쇠사슬까지 채워놨습니다. 아니 갑작스럽게 저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정말 황당한 케이스입니다. 사실 그는 친절한 이웃을 가장한 악마, 그리고 본격적으로 악마의 본색을 드러낸 친절한 이웃 버 씨는 한 동네에 사는 15살 소녀 샤올리에게 자신의 직업을 이용해 마술을 뻗쳤습니다. 안 돼. 그리고 오디션을 핑계로 유인한 곳은 역시나 지하 창고. 아니 근데 지하 창고에는 뭐 아직도 차오 씨가 감금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끔찍하네요. 범죄 영화 보는 것 같아 믿기지가 않아요. 범죄 영화도 이렇게 악랄한 게 있나요? 네. 하지만 15세 소녀 샤올리는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갗이 벗겨지는 아픔도 불사 죽을 힘을 다해서 쇠사슬에 묶인 발을 빼내 결국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다행히도 인근 주민을 만나 도움을 요청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은 지하 창고에 갇혀있던 차오 씨까지 무사히 구출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서 범행을 저지른 거 씨는 어떻게 잡혀서 처벌을 받았습니까? 샤올리가 달아난 것을 알아챈 뒤 고 씨는 급히 도망을 쳤지만 결국 석 달 뒤인 2013년 10월 15일 중국 강소성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정말 뻔뻔하게도 아 그래요, 둘 다 내 지하 창고에 가두고 성노예로 삼으려고 했어요 라며 자신의 끔찍한 범행을 마치 자랑처럼 떠벌렸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된다, 진짜. 악마의 소름 끼치는 두 얼굴, 믿을 수 없지만 어딘가에서도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악마가 본 모습을 속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008년 중국 장베이구에 사는 사업가 스청 차오는 고아인 7살 왕모 양을 양녀로 입양했습니다. 그의 입양 소식은 지역 사회의 큰 뉴스였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 닝보 지역에서 섬유 공장, 박물 사업 등 여러 분야의 사업체를 거느린 스청 차오는 지역 내 초등학교 설립에 기부금을 쾌척하거나 또 공공복지 산업을 지원하는 등 덕과 또 부를 갖춘 재벌로 유명한 지역 유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년 후 만신창이가 된 채 장베이구 파출소를 찾아온 왕모양. 집에 사는 악마를 신고합니다. 그 사람이 저를 8년 동안 8년 동안 참은 거예요? 자, 그간에 있었던 일을 소녀가 밝혔습니다. 그 내용은 정말 처참 그 자체. 양 아버지인 스청차오에게 무려 8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고요. 또한 그의 내연녀인 황춘 мя오도 합세해 소녀를 학대하고 심지어는 성폭행을 돕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러려고 입양한 거야? 저러려고 입양했네. 저러려고 입양했어. 그리고 또 주위에 또 신망이 높으니까 와. 아무도 의심 안 할 거라고 또 마음을 놨겠죠. 아니, 와. 게다가 두 사람은 왕모양 이외에도 가출 학생들이 모인 커뮤니티를 통해 의붓 딸과 비슷한 또래 10대 여학생들을 꼬드겨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아, 그 내연녀는 저게 기분이 안 나쁜가? 왜 저러는 거야? 이 사건이 밝혀지면서 중국 동부 장베이구 전체는 큰 충격에 빠졌고요. 지역 유지이자 양아버지였던 시청차오를 향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후에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하지만 시청차오는 이미 사업체를 모두 접고 나이지리아로 도피한 상황. 하지만 다행히도 또 다른 용의자인 내연녀 황춘 мя오를 체포했고요. 그녀는 2017년 중국 원주구 인민법원 1심 재판에서 아동 학대 및 성폭행 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13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의붓 아버지 스청차오는 해외 도피 사범으로 공안기관으로부터 적색 수배령이 내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잡혀야 돼요. 자, 이번 특종, 당시 언론에서는 이 끔찍한 사건을 두고 전교 1등을 뺏긴 2등의 참극으로 보도했었습니다. 자, 여기 자식을 잃은 슬픔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모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렇게 주저앉을 정도면 듣기가 무서워지는데 무슨 일이에요? 자, 이 끔찍한 악몽의 시작은 2018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몇 달 전이네요. 중국 동부 산둥성 쯔보시의 한 중학교.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도 우수해 늘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던 3학년생 마군. 그런데 그런 마군을 유독 시기하고 질투했었던 한 친구, 바로 전교 2등 친군이 있었습니다. 야, 전교 2등도 사실 1등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전교 2등짜리가 뭐 하셔서... 참. 자, 이 친구는 평소 승부욕과 시기가 굉장히 강했다고 하는데요. 아이. 이전까지는 전교 1, 2등을 다투던 두 학생. 그런데 언젠가부터 마군이 계속 1등을 하자 열등감에 휩싸인 전교 2등 친구는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알아? 이번에도 너 1등하면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런 말이야. 본인이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교 1등 마군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협박까지 한 전교 2등 친군. 자, 그런데요. 6월 4일 중간 모의고사 전체 성적이 발표됐는데 하지만 이번에도 전교 1등은 마군. 결국 친군의 열등감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한편 전교 1등 성적표를 들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마군이 집 대문을 열었는데요. 그런데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시퍼런 칼을 든 전교 2등 친구. 저게 말도 안 돼, 정말. 아니, 전교 2등이 뭐가 하셔서 저러고 있대? 너만 없었어도 내가 1등인데 없어져 버려! 자, 친구는 순식간에 마군을 10여 차례나 찔렀고요. 바닥은 온통 피 범벅으로 물들었습니다. 아휴. 그리고 이때 아들의 비명소리를 들은 마군의 모친은 혼비백산해 밖으로 뛰쳐나왔는데요. 안에 계셨어. 그리고 결국 정말 안타깝게도 마군은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아니, 자,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도 가지 않으시죠? 이후에 전교 1등을 살해한 전교 2등 친구는 결국 체포됐는데요. 부모님의 멸시와 압박감 속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아, 정말 너무 안타깝다. 아무리 이제 부모님도 사실 잘한 건 없지만 그렇다 해도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물론 친군의 잘못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입시 괴물로 만든 또 친군의 가족들, 또 어른들, 또 1등만 강요하는 사회 모두 성찰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친구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저거 1등 한다고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왜 인생을 전화면 그렇게- 모르죠. 아, 자, 그리고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나가는 세상 우리가 오래 지금 살아왔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살만한가요? 저는 그래서 공부로 줄 세고 이런 게 저는 이제는 좀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되게 멋진 지적이네요. 네. 나이지리아 남부 베닌시티의 한 구호기관. 여성의 자립을 지원하는 구호기관 직원 마담 산드라는 나이지리아 여성들을 향해 유럽에서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인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마담 산드라는 자신을 찾아온 여성들에게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생활비 칩세까지 해가지고 선입금을 좀 해주세요. 이 정도는 가서 금방 벌 수 있어요. 냄새 나네 벌써. 냄새 나죠? 벌써 냄새 나네. 네. 유러피안 드립을 꿈꾸는 여성들에게 요구한 금액은 1인당 무려 38,000유로, 약 5천만 원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녀의 실체는 사기꾼, 아니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나이지리아 여성들이 도착한 곳은 독일 서부 지역의 도시 트리어. 하지만 애초에 약속한 슈퍼마켓이나 미용실이 아닌 성매매업소. 아, 그것만은 아니길 바랬다. 진짜 그것만은 아니길 바랬어. 이 악마의 꼬드김에 넘어간 그녀들이 이곳에서 겪은 생활은 매우 처참했습니다. 하루에만 무려 20명에 가까운 남성들을 상대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집세 및 소개비라는 명목으로 매월 약 13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송금해야 했다고 합니다. 계속 또 돈을 뜯어냈다고? 5천만 원 선입금하고 매월 130만 원씩 뜯어간 거죠. 아, 이거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독일에선 불법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데요. 위조 신분증으로 활동하던 이 여성들은 결국 신고를 받아서 이 지옥 같은 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나이지리아 국립인신매매 방지국은 2017년 8월 마담 산드라를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체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라이베리아 출신이었던 그녀 또한 런던에서 간호사로 취직을 했는데 월급만으로는 자신의 사치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돌변한 거라고 합니다.
잘 아니까 이용한 거죠. 그렇죠. 잘 아니까. 네. 같은 입장이었으면 그러면 안 되죠. 캐나다에 사는 29세 청년 루카 메그노타. 훤칠한 키에 푸른 눈동자를 가진 그는 모델로도 활동했을 만큼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에는 악마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매우 악질적인 취미가 있었으니 바로 동물 학대.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들을 잔인하게 익사시키거나 뱀에게 먹잇감으로 주기까지. 헐. 게다가 반려동물을 학대한 영상을 엽기 사이트에 올려서요. 캐나다의 동물 보호단체에서는 이미 악명 높은 요주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약한 동물에 대한 그의 학대는 걷잡을 수 없이 악랄해져서 그 대상이 사람으로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아, 네. 2012년 어느 날 편의점에 간 메그노타는 중국인 남자 아르바이트생 린준을 만났고요. 동성애적 성향이 있던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애인 린준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루카 메그노타. 그런데 그는 문이 닫히자마자 엽기 살인마로 돌변합니다. 린준의 옷을 벗기고 사지를 묶었습니다. 이어서 그가 가져온 것은 아이스픽. 그리고는 정말 잔인하게도 신체 수십 군데를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토막내는 등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더 소름 끼치는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모든 장면을 촬영한 뒤 역시나 엽기 사이트에 올렸다고 합니다. 와, 이건 진짜 악마구나. 이후에 문제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급속도로 퍼지자 루카 메그노타는 재빨리 다른 나라로 도피를 했지만 결국 2012년 6월 독일 베를린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뻔뻔하게도 자신은 정신질환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 하지만 결국 2014년 시신 훼손 및 1급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수천 명의 목숨을 노린 살인마의 최후. 결국은 사형 집행. 사형수는 바로 옴진리교의 교주 아사하라 쇼코. 아사하라 쇼코 교주가 저지른 끔찍한 행각은 일명 도쿄 지하철 살인가스 사건인데요. 1995년 3월 20일 도쿄의 아침 출근길 3개의 지하철 노선 5개 칸에 청산가리의 500배의 독성을 가진 사린가스를 살포 약 6천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대단했지. 충격적이었죠.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자죠. 본래 요가 수행자였던 아사하라는 1987년에 요가 단체인 옴신선회를 옴진리교로 개칭하고 그 후에 본격적으로 지구의 종말론을 내세워 사람들을 구원해주겠다고 했고요. 또 결정적으로 모 잡지에 그의 공중부양 사진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그를 더 신격화하게 됐습니다. 제가 잠깐 뜬 거네 보니까. 지금 보면 참 웃음도 안 나오는 그 사진인데. 그런데 이 아사하라 교주의 더러운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나 하나면 충분해. 내가 바로 진리다. 일왕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왕으로 군림할 수 있는 새로운 왕국, 일명 진리국을 세우고자 한 겁니다. 상또라이네. 1990년엔 진리당을 창설, 옴진리교 신자 25명과 총선에 나가 일본 정부를 손에 넣고자 했는데요. 오. 하지만 전부 낙선의 고배를 마시자 정치로는 내 왕국을 건설할 수 없어. 보다 강력한 무기가 필요해. 그야말로 악마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그의 행보는 더욱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아사하라 교주는 신도들에게 화학 무기를 제조하게 했고요. 마침내 1994년 사린가스 개발에 성공. 그리고 1년 뒤인 1995년엔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사람들을 패닉으로 빠뜨려서 자기에게 뭔가 권한을 내놓든지 뭔가 그걸 했을 난 살려주세요 하면서 숭배하게끔. 예. 그런데요, 그가 죽어도 이 악몽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약 1,500여 명이 넘는 옴진리교의 잔존 세력들이 새 종교명인 알레프로 여전히 일본 전역에서 아사하라를 신처럼 여기며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어머. 지난 2016년 9월 일본 요코하마시의 한 요양병원. 이 병원에서 지내게 된 88살의 노인 야마키 씨. 그런데 이번 6일 만에 돌연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랬대요? 그런데 고인의 링거에게 이상할 만큼 많은 거품이 발견. 이에 병원 측에서는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다음날 공개된 고 야마키의 부검 결과 계면 활성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수사 과정 중 야마키가 숨지기 이틀 전 사망한 다른 노인 역시 이물질에 의한 중독사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경찰에선 연쇄 살인의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돌입.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병원 내부의 방범 카메라는 전무했고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범인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 10개월이 지난 2018년 7월 경찰은 한 여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누군가요? 옆에 있던 다른 환자예요? 바로 요양병원의 수간호사 구보키 아유미였습니다. 간호복을 조사하던 중 구보키 옷주머니에서 계면활성제 성분이 발견된 데다가 어머. 이 계면활성제를 투여한 날로 추정되는 날에 그녀가 야간 당번을 썼던 것이죠. 결국 80대 노인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간호사 구보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 중 제가 2명만 죽인 것 같아요. 자신이 무려 20여 명의 환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로써 이 요양병원 병동에서 발생한 연쇄 사망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황당한 범행 동기가 다시 한번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 환자가 죽으면 유족들한테 일일이 설명해야 되는데 귀찮았어요. 귀찮아서 간호사 일은 왜 합니까? 당시 일본 언론은 백의의 천사 탈을 쓴 악마다라며 대대적인 보도를 쏟아냈고요. 이 사건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코하마 시내병원의 약 90%가 CCTV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다음 특종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독일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05년 독일 델멘 호르스트 병원. 환자에게 수상한 약물을 주입하다가 다른 동료에게 발각된 간호사 닐스 회겔. 놀랍게도 그가 환자들에게 투여한 건 중증 환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항부정맥제. 그런데 그럴 리 없어요. 무척이나 성실하고 헌신적인 간호사였다고요. 간호사 닐스 회겔이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동료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의 악행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요. 그가 델멘 호르스트 병원에서 근무하게 된 2003년부터 환자들의 사망률이 2배로 증가했는데 모두 간호사 닐스 회겔의 근무 시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경찰들은 닐스 회겔이 근무했던 이전 병원들까지도 모두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땅에 묻힌 사체까지 발굴해 약물의 흔적을 조사한 결과 총 134구의 시신 중 27구의 시신에서 항부정맥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진짜 어렵다. 나이팅게일의 가면을 쓴 악마 닐스 회겐. 그에겐 환자의 목숨이 장난감놀이 그 자체였는데요. 환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선 절체절명의 순간 이들을 심폐소생술로 되살려냈습니다. 심지어 위급한 순간 견습 간호사를 불러서 자신의 심폐소생술을 보게 하기까지 취조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병원에 있어봐요. 얼마나 심심하다고요. 그리고 제가 그 심폐소생에서 살려냈을 때 그 쾌감. 진짜 어렵다. 결국 추가 살인 혐의까지 밝혀지며 이 닐스 회겔은 2015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6년 7월 일본 남서부 가나가와 현에서 운영하는 모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한 괴한의 침입으로 무려 19명이 사망, 26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후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범인은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는데요.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해치웠어요. 이 소름 끼치는 말을 남긴 범인의 정체는 장애인 시설의 직원이었던 우에마스 사토시. 다른 직원이 보관하던 생활관의 열쇠를 훔친 뒤 약 40여 분간 칼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겁니다. 미쳤나 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불편한 분들인데. 정신병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우에마스의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수 직전 자신의 SNS에 뷰티풀 재팬이라는 게시글을 올리는가 하면 호송 중에 취재진을 향해 웃어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저 사진 너무 무서웠어. 또라이네. 저 진짜 무서웠어. 섬뜩하지 않아요? 저는 악마가 아니라 그냥 도라이예요. 제정신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드러난 또 다른 그의 악마성. 사건 발생 5개월 전인 2016년 2월 일본 중의원 의장의 집무실을 찾아가서
장애인 470명을 죽여야 한다는 편지까지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혐오 범죄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혐오 문제죠. 그냥 뭐 하는 짓입니까? 네. 주변의 이야기에 따르면 교사의 꿈을 품고 T대학 문학부 초등교육학과에 진학까지 했는데 번번이 교사 임용에 실패하고 좌절. 결국은 지난 2012년 말부터 사건이 발생한 장애인 수용소에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요. 장애인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가해 입사한 지 약 4년 만인 2016년에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꿈과 진로가 모두 꺾이자 일각에서는 그 분풀이 대상을 자신보다 약한 장애인으로 삼은 게 아닐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한 번 사람들을 경악해 한 그의 악마성. 또 있어요?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던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를 출간했고요. 아니 어떻게 출간할 생각을 또 예. 돈밖에 눈에 안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요. 정말 최악이네요. 범행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첫 재판도 열리지 못하고 이례적으로 2차례의 정신감정이 진행됐는데 결국 올해 9월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판정받았지만요. 하지만 범죄 행각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돼 살인 혐의 등으로 곧 첫 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 기사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10월에 벌어진 최근의 사건입니다. 멕시코시티 북동부 교외 지역 에카테펙. 자, 이곳의 경찰들은 이 일대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의 용의자를 수색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딘가 수상한 모습으로 유모차를 끌고 가던 한 부부를 발견합니다. 경찰들은 그들이 밀고 가던 유모차를 열어봤는데요. 끔찍하게도 토막난 시신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유모차에? 유모차에 이토록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 부부는 남편 후안 카를로스와 아내 패트리샤. 그 뒤에 경찰은 이 부부가 소유한 두 채의 집을 급습했는데요. 그곳은 그야말로 살인 소굴 그 자체였습니다. 실종 피해자들의 옷가지와 소지품들은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고요. 토막난 시신들은 8개의 드럼통에 시멘트로 마감되어 있거나 냉장고 안에는 꽁꽁한 시신들이 봉투에 쌓여 있었습니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보다 더 무섭네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이다라 정말. 자, 이 부부의 악랄한 범죄가 낱낱이 또 밝혀졌는데요.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 의류를 싸게 판다는 글을 아내가 올린 뒤 손님들이 옷을 사러 오면 가차없이 살인. 왜 그래? 그리고 이들 부부는 무자비하게 시신을 훼손한 뒤 장기 밀매부터 인육을 먹는 등 엽기 행각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보다 더 엽기적일 수 있을까요? 살해 동기입니다. 남편이 살해한 대상은 모두 여성이었는데요. 근데요? 그 이유는 남편 카를로스가 어린 시절 엄마에게 학대를 당해 모든 여성들을 죽이고 싶었다라는 이런 비겁한 범행 동기를 밝혔다고 합니다.